금 15,000불, 은 1,500불 2008년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올지. 잠깐만, 은 1,500불이요? 잠깐만, 은 1,500불이라 거의 80배가 올라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브레튼 우즈가 다시 일어나면 가능합니다. 브레튼 우즈가 다시 시작되면 가능해. 근데 금 15,000불은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제임스 리카즈도 15,000불 15,000불 얘기를 하고, 사실은 15,000불 되게 적게 부른 거죠. 제임스 리카즈가 원래 금 30,000불 정도를 얘기하던 사람이니까. 근데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15,000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15,000불 뭐 어렵지 않다, 금은 가능하다. 근데 은 1,500불은 금이 2029년까지 5배 예측하셨는데 그 기간 내 은값은 몇 배라고 보시나요? 근데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금 가격이 10배는 더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 15,000불 정도라고 보는 거죠. 그럼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한 7배 정도 상승을 하는 건데, 저는 제임스 리카즈가 계산한 방식이랑은 약간 다른데 수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15,000불이 나와요, 제가 계산한 방식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최소값으로 봤을 때. 근데 뭐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여하튼 뭐 이러나 저러나 뭐 금이 15,000불 간다, 그럼 은이 몇 불을 가냐? 300불? 정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거 300불이 나오는 그거의 기전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금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가를 알 수 있는 것과, 그러니까 제가 금 가격이 왜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금 가격이 대충 그냥 뭐 운 좋으면 뭐 10배 오르고 운 나쁘면은 뭐 5배 오르고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가는 정확히 그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여기서 이거를 답변한다 그러면 진짜 투스텝 찐 구독자님이고,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된다? 골드플레이션 이 책을 보셔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두 가지 뭐죠, 여러분? 뭐 금뿐만 아니라 금과 은 둘 다 해당되는 이야기고, 실질금리와 생산량 카제님 1등 정답. 플러스 1점. 책 다시 봐야겠네. 양조진님 실질금리, 네, 정답. 휴지조각님 양베리 방송. 금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양베리 방송이다. 양베리가 실시간 방송만 키면은 금가격이 떨어지니까, 뭐 일리가 있네. 뭐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실질금리와 생산량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거의 한 1시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왜 그런지, 진짜 실질금리와 생산량의 금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게 정말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숫자 데이터로 확인하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려면 가장 좋은 거 이 골드플레이션이라는 책을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제가 썼고요.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얘기 뭐 일부분 맞고요. 뭐 여하튼 근데 제가 정말 금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들만 꽉꽉 눌러 담았으니까, 뭐 궁금하시면, 사실 안 궁금하셔도 읽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하튼 아무튼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실질금리와 생산량이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생산량이 많이 줄면 많이 줄수록 금 가격의 상승이 큽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를 볼게요. 1970년대를 보면 이때는 실질금리가 최저점이 마이너스 5.7% 정도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2000년대 이때를 보면 한 2.5%인가까지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때의 상승률은 26배인데 이때의 상승률은 7배 정도밖에 안 됐었다. 금의 상승률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실질금리가 낮다는 건 실질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현금과 채권의 가치가 폭락을 해버려요. 실질금리가 낮다는 건 현금과 채권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데, 근데 마이너스 2.5%일 때는 뭐 물론 이때도 금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금뿐만 아니라 원자재의 가치가 다 올라가 버려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2.5% 손해보는 것보다 5.7% 손해보는 게 더욱더 그 모든 현금을 가진 사람과 채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 당장 이거를 팔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공포스러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뭘로 달려가냐면, 일반인 입장에선 소비를 하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실물 자산을 사요. 대표적인 게 원자재. 이때 그래서
석유 가격도 폭등을 해요. 우리 막 오일 쇼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오일 쇼크가 이 1970년대에 일어났거든요. 예, 그리고 2000년대에도 뭐 원유 가격이 10배가 뭐야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실질금리 때문이다. 이게 원자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책에도 금의 슈퍼사이클이라고 적었지만 더 정확하게는 사실은 원자재 슈퍼사이클이에요. 왜냐하면 원자재들 뭐 귀금속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에너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걔네들의 상관성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띄어요. 뭐 종종 이제 원자재들은 공급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전쟁 이슈라던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뭐 특정 가격은 폭등을 하고 특정 가격은 뭐 안 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전체적인 기간을 두고 보면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때 원자재들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를 들면 원유나 뭐 곡물 있잖아요. 뭐 그런 뭐 쌀, 밀, 뭐 돼지고기 이런 것들, 이런 원자재들을 보면 이런 원자재들은 문제가 보관이 힘들다. 그래서 보관도 편한,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년이 지나건 10,000년이 지나건 썩거나 부식되거나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사실 변하지도 않아요. 진짜 순금은 변하지도 않고, 물론 뭐 레드 스팟이라고 막 그런 게 생기긴 하는데 그거 뭐 그냥 쓱싹쓱싹 닦으면 다 없어질 정도로 그게 뭐 변색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사실 그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전체 기간을 따지고 보면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항상. 예, 항상 금이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다가가면 이 실질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금의 상승률이 높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생산량, 이것도 보면요 1970년대 생산량은 이렇게 줄었어요. 근데 2000년대 생산량은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반등도 금방 와요. 예, 2000년대 생산량은. 그렇다 보니까 이 생산량이 줄면 줄수록 금의 공급은 없어. 근데 수요는 막 폭발해. 이러니까 상승률이 미쳐 날뛰었던 거예요, 이 시기에. 그리고 예를 들면 1930년대로 볼까요? 예, 1930년대. 이때는 실질금리가 거의 마이너스 10%인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최저점이. 그 다음에 생산량도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1930년대에 사실은 만약에 이때 금 가격이 명목 가격이었다면 거의 100배는 뛰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금 가격이 진짜로. 예, 근데 이때가 근본이자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금 가격이 고정됐었거든요. 20.67달러에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100배가 올랐어야 한다. 예. 근데 그거를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을 몰수하는 법안을 냈었거든요. 뭐 정확하게 따지면 뭐 몰수한다라기보다는 금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걸 금지했고 일정 양, 뭐 되게 적어요. 그 양 넘어선 거는 무조건 국가에 다 귀속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을 냈었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은 또 창구를 닫았고, 그래가지고 금에 대한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거래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1930년대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다우지수가 무려 마이너스 90% 가까이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금을 사야 돼. 그러니까 뭐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0%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은행에 넣어뒀는데도 내 돈이 1년에 10% 넘게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내 자산이. 은행에 넣어뒀는데도, 심지어 뭐 국채를 사거나 국채를 사도 그 정도 손해인 거죠.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거나 채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실물 자산으로 옮겨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금을 못 사네? 그러면 뭘 사요? 금광 주식을 사겠지. 예, 금을 못 사니까 금광 주식을 사겠죠. 그래서 이때 금광 주식이 거의 1000%가 상승을 합니다. 10배가 올라요. 근데 야, 무슨 금 가격이 이때로 따지면 거의 100배가 올라야 된다면서 금광 주식 10배밖에 안 올랐네? 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10배가 사실상 100배 오른 거예요. 왜냐? 주가 지수가 90% 하락했다는 건 얘가 원래 금광 주식이 금이 거래가 가능했으면 얘도 마이너스 90% 하락했어요. 예, 이거는 지금 그 금광 주식이랑 상관성 분석을 하면 나오거든요. 원래 주식은 이거 가격 똑같이 쫓아가요. 지수 가격 똑같이 쫓아가서 얘도 원래 90% 하락했어야 돼요. 근데 90% 하락에서 1000% 상승으로 바뀐 거니까 이거는 사실상 10,000%가 상승을 한 거죠.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주가가 원래 지금 100이에요. 근데 얘가 원래 10이 됐어야 돼.
근데 지금 10배니까 1000이 됐네. 그러면 10에 원래 10에 됐어야 되는 게 1000이 된 거니까 100배가 상승한 게 맞죠. 만약에 이때 대공황 안 왔으면 그러면은 주가 지수가 1000이 아니라 1000이 됐겠죠. 예, 상승률로 보면. 그래서 이때는 진짜 금 가격이 100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금 가격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가를 예측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 실질금리와 생산량 이 두 가지를 봐야 한다. 근데 지금 실질금리 어때요? 지금 그 실질금리가 제가 세 개의 파동을 그리면서 저점을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970년대 여기 5.7, 그 다음에 2000년대 2.5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저점인데 6%인가 넘었어요. 이미 지금 사이클은 1970년대보다 심각할 정도로 금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는 거죠. 이때 금가격이 26배 올랐는데 생산량 어떤지 볼까요? 생산량 지금 많이 줄고 있어요. 근데 기후 위기 때문에 지금 금강주들 쓸려 나가고 있어요. 막 지금 대부분 다 파산 직전이에요. 심지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강기업 뭐 뉴몬트, 베리골드 이런 데들 보면 막 적자예요. 예, 얘네 이렇게 큰 금강기업도 적자라니까요. 지금 왜 그래요? 기후 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규제하고 탄소 배출권 사야 되고 금광을 늘릴 수도 없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금강준들 사업 보고서 보면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생산량 앞으로 더 줄 거예요. 그러면 생산량도 거의 1970년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심각할 정도로 많이 주는데 근데 실질금리도 더 낮다? 그러면 금 가격이 26배? 적어도 이것보다 많이 올라야지. 뭐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뭐 미래를 다 예측하고 맞춘다. 뭐 거의 뭐 그런다면 제가 뭐 워렌 버핏 옆에 앉아 있겠죠. 뭐 그런 건 아니어도 어쨌든 이번에 슈퍼사이클은 우리가 2000년대에 봤던 뭐 고작 뭐 7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10배 올랐는데 이 정도 오르는 수준과는 급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 2000불 정도잖아요. 기준점을 따지면 한 1500불 정도 될 텐데 1500불, 1400불 정도 될 텐데 이게 2000년대만큼도 안 오른다? 2000년대만큼이라고 치면 한 10배 정도 올라야 된다고 치면 15,000불 지금 금 가격 기준으로 2019년쯤에 한 25만원 정도 했나요? 여기서 10배? 250만원. 이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인가요? 네,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아주 통계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고 지금 우리가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들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아니겠다. 2000년대에는 세계화 시대였지만 지금은 또 탈세계화 시대예요. 이전처럼 그렇게 디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작용하면서 실질금리를 그렇게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정부 부채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는 사실 실질금리를 그렇게 높게 다시 막 올려쳐가지고 높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시기도 아니라는 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을 언제 팔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 어떤 분들은 양배를 2029년에 판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예,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슈퍼사이클의 끝이 2029년 정도 된다. 예, 왜냐면 제가 정확하게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저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놨고 원칙이 있어요. 그대로 할 거지만 근데 이걸 알려드리려면 너무너무 그 오랜 시간이 걸려요. 설명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골드플레이션이란 책을 그래서 낸 거예요. 이거 8개월 동안 책 쓰고 지금까지 막 홍보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얼마 벌었냐? 한 3,400만 원 벌었어요. 진짜 최저임금도 안 나오죠. 최저임금의 한 10분의 1 가격 나오겠다. 진짜.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책을 쓰고 계속 이렇게 제 책을 홍보하는 이유는 뭐 이 책 팔아서 돈 벌어 먹으려고? 그럴 거면 책 안 팔죠. 그럴 거면 차라리 광고를 받았겠지. 차라리 유료 광고를 받았겠지. 그렇게 돈에 미쳤으면. 예, 아무튼 진짜 그런 모든 것들 제가 생각하는 정말 금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몇 년 동안 논문부터 시작해서 다 한 모든 것들을 이 책 한 권에 짜냈으니까요. 예, 궁금하신 분들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해지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값은 얼마 가냐? 이제 이게 남았네. 얘기가 안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은값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럼 은값을 예측해보자 이거죠. 은 가격이 어디까지 오르나를 예측하려면 이거는 이제 은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금을 추종합니다. 그냥 은 가격은 금 가격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금 가격 떨어지면 따라 내려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금 가격을 추종한다. 두 번째는 금은비를 봐야 돼요.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대부분 아실 텐데 일반 투자자들은 금은비를 모를 뿐더러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거든요. 금은비는 금과 은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금 하나가 지금 2,050불 정도 하는데 은은
한 23불 정도 하죠. 그럼 이거를 나눠보면 89 정도가 나와요. 이 말은 줄 금 1kg은 은 89kg과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금과 은의 쓰임새나 금과 은의 역사를 살펴보면 금과 은의 적정한 금은 비율은 1대 한 10에서 15 정도 돼요. 이 정도가 적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유독 금과 은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예, 지금 89까지 벌어진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5,000년 역사에 이런 역사가 잘 없어요.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89니까 금은비가 높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금과 은의 가격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은이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금은비는 어떻게 오르고 떨어지냐면, 아까 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은은 금을 쫓아가요. 그냥 금 가격이 오르면 은 가격은 따라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금이 뭐 예를 들어서 10% 오르면 은은 보통 20% 올라요. 그러니까 금보다 변동성이 한 2배 정도 크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격이 얘는 지금 1000불이고 은은 뭐 예를 들면 20불이에요. 그러면 금은비는 50이죠. 금은비는 50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근데 얘가 10%가 올랐어요. 금이. 그러면 금이 10% 오르면 은은 20%가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더 크니까. 그럼 금은 1100불이 돼요. 은은 20%가 오르니까 24불이 돼요. 그럼 얘를 금은비를 따져보면 1100 나누기 24 하면은 45배. 금은비가 준다라는 거예요. 줄었어요. 금은비가. 뭔 말인지 아시죠? 금과 은 가격이 상승을 하면 금은비는 내려간다. 그러니까 금과 은 가격과 금은비는 반비례 관계다. 즉 금은비가 지금 역사적으로 높다라는 거는 금과 은 가격이 역사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다. 더불어 금은비가 그 정도로 낮다라는 것은 특히 은이 금에 비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다. 그러면 금은비가 적정이 10에서 15인데 이전 5,000년 동안 10에서 15를 유지했는데 지금 89배가 된 건 뭐 은의 수요가 줄었다거나 아니면 은의 공급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매장량이 늘어났다거나 뭐 그런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닙니다. 데이터를 하나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2022년인가 2021년 기준이거든요. 보시면 은이 뭐 예를 들면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자. 공급량이 그러면 이전과 다르게 은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생산량이 많으니까 그만큼 은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 금은 비율이 는 거냐? 라고 보기에는 이거의 생산량 비율 7대1이에요. 옛날에 10대1이었거든요. 오히려 더 줄었어요. 생산량 비율은. 수요량을 볼까요? 수요량 8대1이에요. 옛날에 한때 20대1까지 늘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8대1이다. 왜? 은이 너무 많이 쓰이니까 전기차에 쓰여, 태양광에 쓰여. 지금 은 수요 미쳐가지고 이따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지금 사상 최고치 또 뚫으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 지금 오히려 그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서 공급 적자예요. 공급 대란이 일어날 그 판이란 말이에요. 수요량 오히려 더 많아졌다. 미친 듯이 늘어서 이걸로 기준으로 봤을 때 금은비 8대 0이다. 매장량 아직도 9.8대 1, 아직도 10대 1이에요. 총량, 뭐 지구상에 나와 있는 총량을 다 합쳐도 7.6대 1이다. 아니 어떤 뭐 수요량으로 보나 매장량으로 보나 총량으로 보나 뭐 생산량으로 보나 금은비는 10대 1 언더다. 모든 거에서 10대 1 언더다. 그러면 금은비가 89까지 올라간 건 뭐 수요나 공급의 측면이 아니라 그냥 가격의 측면이다. 그러면 이렇게 금은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나중에 다시 회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은의 상승률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볼 건데요. 1970년대를 보면 이때는 금은 비율이 한 1대 20, 1대 15 요 정도로 되게 낮았을 때예요. 금은비가 낮았을 때. 이때는 단순히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은 가격이 따라서 올라간 거지 변동성이 커서 그냥 크게 올라간 거지 사실 2500%랑 3100%의 차이는 500%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이게 500%면 많이 나는 것 같지만 가격적인 서로 둘을 상대 비교하면 금보다 은이 진짜 많이 오른 거냐? 라고 봤을 때 애매하다. 예, 그냥 금 25배 오르고 은 31배 오른 거면 사실 둘 중에 뭘 사든 크게 뭐 내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00년대를 볼게요. 여기는 금은 비율이 거의 80에 도달했을 때였어요. 금은 비율이 높으니까 은의 상승률의 격차가 커져요. 금은 6배, 금은 600% 올랐는데 은은 1100%가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금보다 금이 오른 거에 2배나 더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만약
만약에 1970년대 금은 비율이 심지어 만약에 80배였다? 라고 하면 금 가격 25배 오를 때 은 가격 거의 5000배 올랐어야 돼요. 5000배를 5000%가 올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은이 얼마나 더 많이 오를 수 있는가는 은의 산업 수요량과 그 다음에 이 금은비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금은비가 높다라는 건 앞으로의 금과 은의 슈퍼사이클 기간 내에서 은의 상승 포텐셜이 금보다 더 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예를 들면 10배 오르면, 그래서 제가 은은 한 20배 오른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1970년대를 치면 만약에 이때처럼 지금 금은 비율이 막 20 정도로 작았다면, 그러면 저는 뭐 금 10배 오르면 은 얼마나 오를까요? 라고 할 때 한 13배 오르지 않을까요? 뭐 한 14배 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 지금 뭐 한 20배 오르죠. 예, 20배 오르겠죠. 금 10배 오르면.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 금은 비율이 80 이상인 그 금은 비율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이제 원상복귀로 돌아가서 금이 15,000불을 간다는 건 2019년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금이 10배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은은 20배가 올라야겠네? 360불 정도가 나온다. 근데 이 360불이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은 가격이 지금 조작되고 있는데 만약에 조작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은 가격은 얼마일까를 구하는 공식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려드린 바가 2번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은 가격이 얼마인가를 구하고 그 가격이 나중에는 은 가격이 오를 때 최고점이 되더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또 기가 막히게 한 360불 정도가 돼요. 예, 뭐 제가 뭐 이거를 노리고 한 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뭐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는 뭐 금은 15,000불, 은은 360불 정도가 제일 무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은 20배 가니까 여러분 은 투자해야 됩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은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은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은 미국 형제들이 투기로 올랐죠. 미국 형제, 헌트 형제 때문에 은 가격이 올랐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닙니다. 이게 크나큰 오해예요. 이제 은 투기 때문에 그 은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금 가격은? 이제 이게 웃긴 거예요. 저는 그 헌트 형제 이야기가 사실 딥하게 더 알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막 그냥 사람들한테 알려진 내용은 헌트 형제가 은투기에서 막 가격이 폭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내용을 더 딥하게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헌트 형제가 없었어도 사실 은 가격은 그 가격까지 올랐어요. 30분에 걸친 그런 열강을 했지만, 거기에서 나왔던 결론 첫 번째, 금 가격과 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실질금리와 생산량이다. 이 두 가지를 보면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지를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 금은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은에 대한 상승 기대값이 더 크고, 금은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은이 금에 대한 상승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자, 1970년대는 금은비가 낮았던 시기였어요. 애초에 그래서 금이 오른 거에 비해 은이 별로 못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이 갖춰진 시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헌트 형제 때문에 만약에 은 가격이 폭등했다 그러면 은 가격은 50배가 올랐어야 돼요. 아니 금 가격이 26배가 올랐는데 헌트 형제 투기가 있었는데 32배밖에 안 오른다? 고작 500% 더 오른다? 이게 좀 말이 앞대가 안 맞잖아요. 헌트 형제가 없었어도 은 가격은 정확히 3100% 상승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우리가 헌트 형제 사건을 보면, 헌트 형제는 애초에 은 가격을 조작하려고 은을 샀던 게 아니라 금과 은 가격이 폭등한 걸 알기 때문에 매집을 했었던 거예요. 그때 은 가격이 왜 많이 올랐는지, 그러니까 금과 은 가격이 왜 폭등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그건 실질금리와 생산량도 있지만, 세 번째로 닉슨 쇼크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금과 은 가격이 폭등하는 모든 그 요건이 갖춰졌는데, 근데 헌트 형제는 원래 금 살려고 그랬어요. 은이 아니라 금 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은을 샀냐면 1975년까지 미국에서는 금 거래가 불법이었어요. 제가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 해가지고 금 몰수법 만들어서 금 거래하거나 소유하는 거 다 불법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그게 그 소유하는 거에 대한 불법은 몇 년 뒤엔가, 한 2년 뒤엔가 3년 뒤엔가 풀어줬어요. 근데 거래에 대한 부분은, 금 거래는 1975년까지 불법이었습니다. 여전히.
거래 못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금을 거래하지 못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실물로 어디다 쌓아가지고 그렇게 모을 수도 있었는데 안 했던 이유는 그러한 금 가격이 폭등하는 시장, 그러니까 실질금리와 생산량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 가격이 폭등했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역사 중에 대부분은 금을 통제했던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막 몰수하는 일도 은근히 많았고요. 뭐 거래 막는 거는 뭐 허다하고 막 금모으기 운동이니 뭐니 하면서 특히 부자들을 막 되게 그 탄압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첫 번째로 금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두 번째로 금을 사더라도 이거를 몰수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헌트 형제는 그러면은 금 가격 똑같이 쫓아오르는 게 은인데 그럼 은 사면 되겠네. 심지어 은은 금보다 더 많이 오르잖아. 그 생각해서 은을 산 거예요. 헌트 형제가 은 투기해가지고 가격을 조작한 게 아니라 그냥 은 가격 많이 오를 거 알고 은을 샀어요. 네, 은을 많이 샀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큰 배팅을 하려고 나중에 이제 뭐 레버리지까지 썼다가 이제 좀 결말이 안 좋게 나기는 했지만 근데 그냥 헌트 형제는 똑똑한 투자였을 뿐인 거죠.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뭐 아무튼 결론은 그렇다. 만약에 헌트 형제가 가격을 조작하고 막 은 가격을 펌핑 시켰으면 은 가격은 50배는 올랐어야 된다.